자, 안녕하세요, 북수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선 후기의 그 근대적 지향 부분을 이제 할게요. 요거는 조선 후기 때 경제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해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이제 경제, 사회적 변화나 그 뒤에 이제 얘기하는 이제 조선 후기 때 문화, 특히 시작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기출 주제들이 올려놓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선 후기 때 그 사회, 정치, 경제 부분을 왜 강조를 하냐? 그 이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35년 동안 일제히 침략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민사학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곳곳에는 시민사 간의 어떤 것들이 내재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일본에 비해서 외제적으로 이렇게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를 시켜줬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민사학에서는 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근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때 그런 그 조선후기 때 사회경제의 어떤 변화상에서 그걸 찾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자본주의 맹화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 신분 상승이라든지 신분 어떤 그 타파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근대사상이 시다게 태동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 맹화 씨앗이 돼서 우리 자체도 내재적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떤 여건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 부분이 해마다 한두 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좀 눈여겨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 이런 그 문화의 큰 변화들을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근대화를 달성하지 못했느냐? 그는 조선의 정치가 뭐야?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항상 우리나라 그 문제는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대로 못했다는 거지. 특히 19세기 때 세도 정치가 이런 근대의 흐름을 막았다. 그래서 이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제약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근대화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학계의 그냥 보편적인 시각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정치가 중요한데, 요번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변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적폐청산을 외치는 대통령이 됐는데, 제가 이제 목이 좀 그때 수요일 날 술 깨끗이 찌는 바람에 좀 쉬었어.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목이 쉬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강의 나올까 말까, 이번 주 휴가 갈까 말까 지금 고민했는데, 다행히도 약을 먹고, 금요일 저녁 때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정치 변화가 있는데, 정치가 제대로 돼야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금 논의할 것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일단은 그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때 정치 경제를 좀 논의해야죠. 자, 그럼 일단은 경제를 볼게요. 경제. 자, 여기는 이제 조선 후기 근대 지향을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자, 여기 경제에 보면 농업에서 영농기술 개발이 있었죠. 특히 이제 경제가 발달하면 그 기반이 뭐가 발달되냐면 정근대 시대는 농업이 발달돼야 돼. 1차적으로. 왜냐면 농업이 발달해야지 잉여 생산을 늘고 잉여 생산을 처분하는 상업이 발달하고 그 여파로 또 공업도 발달하거든요. 자, 그럼 농업에서는 어떤 발달이 있었나? 이렇게 보면 자, 영농기술 개발, 그래서 이항법, 경종법, 그 다음에 농기구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죠. 그래서 이항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원래 조선 고려 후기 때 도입됐지만 그 저수지나 이런 것들 수리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가서야 일반화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경종법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항과 고랑 중에 고랑에 이제 심는 거죠. 이 부분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 경영의 합리라는 것은 뭐냐? 경영의 합리라는 것은 그 적은 토지에 소득이 높은 항공성 작물을 재배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품 작물 재배들이 되게 많이 행해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인삼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목화, 그 다음에 채소
뭐 이런 것들 상품 전문들이 지배하고 특히 이제 또 강작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토지를 적은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이항법, 경종법 이런 것도 그 영농기술 개발과 이제 관련돼갖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경영원 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런 것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홍기 등장했다. 경영 분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계에서는 경영 분홍을 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예요. 교과서에도 좀 많이 빠져 있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 농업 생산이 제고됐고요. 그리고 이제 잉여 생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리성이 제고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도구가 출현되죠. 예. 그래서 이 독점 그 상인인 도구는 그 동조 양면의 어떤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되게 나쁜 점, 부정적인 면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사례를 보죠. 자, 이런 경제적 발달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여러 계층들이 그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상제가 강화돼요. 반상제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의 사회적 신분이죠. 그래서 크게 양반과 상인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신분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언제 강화됐냐면 17세기 이후부터 강화돼요. 반상제가. 근데 요거 반상제가 강하면 강화될수록 요거 볼까요? 반상제 무너져. 그럼 왜 반상제가 강화되냐? 자, 양반이 됐으면 예전에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양반이 됐으면 군역이라든지 이제 조선 후기부터 군역이라든지 요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를 통해서 신분 상승한 계층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든 양반 신분을 합법적인 비합법적으로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제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시소성이 있기 때문에 명품이죠. 루이비통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매장에서 그냥 뭐 10,000원, 20,000원 주고 팔아버리면 명품이 아니잖아요. 너도 나도 차고 있으면. 근데 개나 소나 뭐냐면 다 뭐예요? 예, 양반이 이제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반상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뭐냐면 신분제는 어떻게 될까요? 양반의 지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양반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등급이 나눠져요. 예,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양반의 신분이 또 격화됐던 게 뭐냐면 양반 사무 간의 어떤 권력 투쟁이죠. 그래서 그 권력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건반이 된 데 반해서 이에 반해서 이제 몰락한 사람들은 향반이나 더 몰락하면 잔반이나 이렇게 이제 뭐냐면 하나가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봉건적 신분군주가 붕괴되면서 세습적인 어떤 신분제의 의미가 점점 상실됐다. 자, 사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를 맞춰서 종전의 성향을 가지고는 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거야. 이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세 가지인데, 일단은 그 성리학자에서 중심으로 한 자체 개량조약인 시학이 등장했고요. 또 하나는 그 외래 천주교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명청시대 때 뭐가 들어왔죠? 양명학이 들어왔죠. 양명은 나중에 이제 좀 설명할 텐데, 그 성리학 같은 경우는 위계를 강조하죠. 질서를 강조하고. 근데 양명학은 위계와 질서보다 뭐죠? 평등, 삼위평등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 붕괴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사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는 아까 얘기했던 경제, 사회, 사상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뭐 때문에 발목이 잡죠? 정치 때문에. 정치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법과 제도를 시스템을 만드는데 실패해갖고, 심지어는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세도 정치가 일어나죠. 세도 정치는 종전의 어떤 일당 독재도 더 나가서 몇 개가 뭔지 독점을 하는 정치 체제잖아요. 자, 이런 세도 정치 패턴 때문에 정치가 이제 경제, 사회, 사상적인 것들을 발전을 막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조선 후기 때의 근대적인 어떤 변화들을 이끌었던 계층들은 어떤 계층들일까요?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어떤 계층이 이끌었다고 하죠? 부르주아, 상업 계층들이 이끌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업 계층이 있긴 있었지만 그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계층들은 아니었어요. 어떤 계층들이냐? 농민들.
이 농민들의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보통 학계에서는 부르주아를 비교되는 계층으로서 일반 농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조선후기 근대적 지향과 관련돼 갖고 전반적인 문제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맹하론, 내재적 발전론에 있어갖고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그 관점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본도 그 어느 시대를 되게 강조하냐면 에도 시대 말기 때, 그다음에 에도 시대 말기 때 어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경제 발달과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맞고라든지, 그 다음에 그 번에서 개혁 정책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되게 강조하죠. 명말청총. 그래서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이건 자본주의 맹하론, 그래서 내재적 발전론 상당히 강조한다. 그거는 이 동아시아 근대화가 메인이 아니라 뭐죠? 내재적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좀 강조하게 한 거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후기의 개간 사업들을 이제 볼게요. 자, 조선후기에 이제 개간들을 많이 했는데, 개간을 왜 했냐? 일단, 양날을 걸치면서 많은 농지가 어떻게 돼요? 항폐화됐죠? 그래서 항폐화된 농지들을, 개간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개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개간 사업을 이제 할 때, 원래 정부는 이제 농민들이 많이 해주기를 원했어요. 이 개간 사업. 즉, 전후 복구 사업들. 근데, 개간을 하려면 많은 인력과 물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양반 지지층이야.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개간 사업에 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또 이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숨어있는 토지를 이제 찾아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했죠. 이게 양전 사업인데 그런데 이런 개간 사업과 은결을 통해서 많은 토지를 찾아내고 그다음 개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농토를 비옥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수입, 지세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 그 포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나름대로 그 숨어있는 토지는 많이 발견했어. 그리고 절대적인 어떤 또 개간 사업을 통해서 절대적인 농지가 확대되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많은 농지들을 중에 실제 정부가 세워놓은 파악될 수 있는 농지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 일단 은결 부분, 숨어있는 토지를 완전히 찾아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앙지나 면세지들이 많았다. 진앙지나 면세지는 진앙지는 이제 항폐해가지고 토지에 그 세금을 걷지 못하는 토지들이야. 근데 실제로 이게 진앙지라고 하지만 비옥화 농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양반지주들이 강과 손을 잡고 뇌물을 받고 그게 뭐죠? 진앙지라는 지목으로 설정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세금을 걷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궁방정이나 국가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 면제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세 수입이 별로 큰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 못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재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익은 어딜까요? 공납이죠, 공납. 공납이 재정의 60%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후기 개간 사업에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이렇게 원장부 개수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실제 수세 개수는 거의 비슷했던 이유 그걸 써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진앙지나 면세지가 증가로 실제 지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조선후기 수치지 개편을 이제 볼게요. 자, 조선후기 수치지 개편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전반적으로 한 4문제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살펴볼 것은 대동법이나 그 다음에 분여법 이런 그 자세한 것들은 이제 뒤에 살펴보고 전반적인 세제 특징들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 조선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그 여러 가지 형사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가 농민이 토지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냐면 농민들이 다른 지역 많이 가고 유민당되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면
그 이제 그 국가 권력이 농민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예.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농민들은 저기 오가작덕법이나 호패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농민을 파악하려고 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파악을 못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변동에 따라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자, 세수익을 제대로 걷지 못해요. 지금처럼 정상만이 발달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해버리면 이게 뭐냐 제대로 걷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호나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부과했죠. 토지도 부과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이나 호를 가지고 부과하면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를 걷게 돼요? 토지를 집중으로 걷게 돼요. 토지를 기준으로. 왜냐 토지라는 건 사람처럼 도망가지가 않죠. 항상 있잖아. 그 토지 주인은 항상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에 부과하게 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결제라고 하죠. 도결. 그래서 이제 나중에 17세기 때 대동법이라든지 18세기 군역법, 19세기 때 각종 부세가 점점 도결화돼. 그래서 종전에 인이나 호를 기준으로 했던 세금 제도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어디에 집중된다? 이제 토지에 집중이 되게 돼요. 토지에. 자, 그래서 이걸 도교라고 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액제인데, 자, 그 사회경제의 변화도 농민 이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가 항상 부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일 때는 이 세수를 늘리진 않더라도 항상 그 컷을 정해서, 총액을 정해서 국가가 필요한 세수를 총액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시한 것이 총액제다. 그래갖고 이 총액제는 그 지역 단위로 뭐냐면 할당을 내려주죠. 할당을. 그래서 뭐 경기도는 얼마 붙고, 뭐 강원도는 얼마 붙고, 이런 식으로 할당을 내려서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최소하게 충족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제도예요. 자, 이 총액제는 이제 전세는 비총제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했고요. 영조 때. 그 다음에 군총제라고 하는데 군총제는 군력에 대한 총액제죠. 예. 그래서 이제 군역법 관련된 것들인데 군총제는 좀 그 군역법 이전에도 군총제 실시했어요. 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 전기에도 군총제 실시했거든요. 군총제 부분은 다른 거와 달리 근데 예전에 이제 군총제는 나중에 군역법 때 또 얘기하지만 그 전국 단위로 할당했어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할당을 했거든요. 군역법 이전에 그 군총제는. 근데 군역법 이후에 군총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정부가 할당한 게 아니라 지역 자체에서 할당을 해요. 지역 자체에서 분연 단위로 파악을 해갖고 징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이양제. 그럼 한국이 이제 뭐냐면 일종 부세화됐기 때문이죠. 중앙세금으로. 그래서 일본 모해동이니 삼분 모해동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세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공동납제는 뭐냐면 일종의 세금을 걷는데 연대 책임을 부는 거죠. 마을 단위로. 이게 공동납제야. 그래갖고 마을 단위로 걷는 것이 그 공동납제다. 그래서 뭐 동포제, 이정제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이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단위로 걷는 이제 군납 관련된 그 부분인데 이 숙종대 잠깐 실시했어요. 숙종대. 그러다 이제 국법 폐지됐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자, 결과를 보면 자, 이렇게 도교나 총액제, 공동납제가 시작되면서 일단 그 사회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여러 가지 명목이 예전에 많이 빠졌어. 세금을. 근데 세금을 도교나 걷고 공동납제 걷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양반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거야. 왜? 양반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 공동납제 갖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이제 걷거든. 뭐 인이나 호 상관없이 그러니까 양반들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양반 토와 노부분에 대한 반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반발들 있는 자들의 반발들이 심했죠. 그리고 이제 종전의 요호공인들 신앙과 그냥 예전에 사족들 간의 또 갈등. 왜냐하면 면세권을 얻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되죠? 이 당시 그 당시
작부제 안에서 호수가 되어야죠. 호수는 누가 주도하냐면 자수 별감지 호수라거든요. 그 호수가 이제 세금을 걷는 대신에 도와주는 대신에 뭐죠? 면세권을 얻잖아. 근데 예전에는 주로 국왕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고 신앙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그 18세기 때 뭐예요? 향전이죠. 결국에 신앙이 승리를 했는데, 자, 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교단의 의미를 좀 볼게요. 도교단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도교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을 어디다 걷는다고 했죠? 땅에다가. 그래서 기존의 세금, 호나, 그 다음에 인에 걸었던 세금도 곧 도교단에 걷고, 그 다음에 총액제에서 부족한 부분도 또 뭐죠? 도교단에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지방 가나에서 뭐 띵까먹거나 세금으로, 그 다음 부족한 것도 또 어디에요? 땅에 걷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도교를 이제 보면 대개 이제 도교단가 일본화된 건 19세기인데 이 19세기 기준으로 이제 보면 일단 도교는 두 가지 세목이 있어요. 하나가 정결세. 예전에 호나 인정을 기준으로 걷었던 것을 뭘까요? 토지에 걷게 돼. 그 대표적인 게 삼수미세나 대동세, 그 다음에 결작 이런 것들인데 결작은 이제 나중에는 그 원래는 결미로 걷죠. 미로 걷잖아요. 근데 이때는 미를 환산해갖고 돈으로 걷어. 이걸 뭐라고 해요? 결전이라고 해요. 결전은 여러분도 아시죠? 대동국 때 부족한 세원들 토지 결당 걷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1결당 2두씩 걷고. 그래서 결작은 그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거는 지세가 아니라 군역과 관련된 군역. 그러니까 결미나 결전도 뭐와 관련된 거죠? 지세가 아니라 군역과 관련된 거예요. 이걸 좀 정확히 개념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냥 또 거기다가 알파가 또 더 걷는데 거기에 보면 도결제 이제 보면 총액제에서 그 부가 있는데 총액제를 다 걷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기도 가평에 그 예를 들어 갖고 군역세를 한 1000피를 걷도록 했는데 걷다 보니까 800피를만 걷고 200피를 못 걷었어요. 그럼 200피를 다시 어디에다 부과할까요? 어디에다 부과하죠? 그 토지에다 부과하죠. 그래서 이렇게 총액세 중에 부족한 부분은 다 또 세금을 여기다 부과해. 거기에 이제 토지 결수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토지 그 세금 기준이 일종의 종합과세처럼 이게 돼버린 거야. 그 종합과세 가세 단위가 뭐냐면 결가야, 결가. 네. 여러분 종합과세 아시죠? 해마다 이제 5월 따지면 가세를 걷잖아요. 그 종합과세.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인세 같은 거 내면 이제 그 예전에 그 근로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그 인세를 기타 소득세라고 하거든요. 그 합산해서 또 세금을 또 걷어요. 5월달에. 그러니까 결가는 오늘날 종합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 결가는 기준이 뭐냐? 1결당 수치 총액을 합해서 환산하는 거야. 그 내용이. 자, 1결당 수치 총액을 합해서 환산한다. 이게 그 단위가 결가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있죠. 그 전세, 군역, 공납, 그 다음에 총액제 모든 것들을 걸어서 뭐냐면 그 1결당 그 부과된 예수가 뭐냐면 10두다. 예를 들어서 10두라고 해요. 그러면 이 10두를 쌀로 내는 게 아니라 뭘로 내는 거야? 돈으로 내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결가야. 근데 문제는 원래 쌀을 내야 되는데 이걸 돈으로 대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돈을 대납을 하면 그 수령과 아전이 또 중앙에 낼 때는 쌀로 내겠어? 돈을 내겠어? 예? 쌀로 내요. 쌀. 그러면 요게 부정의 소지가 있죠. 왜 부정의 소지가 있냐? 자, 쌀을 거둘 때와 그리고 다시 그것을 그러니까 쌀을 걷어서 쌀을 걷는 것을 돈으로 거둘 때하고 돈을 다시 쌀로 사가지고 그 중앙에 납부할 때 중간사의 수령과 아전이 뭐예요? 농간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농간을.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 봄에 쌀을 걷는 것이 뭐냐면 봄에 걷는 것이 유리하겠죠. 왜? 쌀값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돈을 더 많이 걷죠. 환전하는 과정에. 그러면 언제 납부하는 게 그 수령과 아전에는 좋겠어요? 가을에. 왜냐면 쌀값 떨어질 때.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그 1000만원을 원래 이제 세금 내오면 그 1000만원을 이제 봄에 걷어. 원래 1000두를 봄에 그 걷는다면 1000두를 한 살 내놓으니까 봄에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2000만원 걷어.
걷어놓고 가운데 산 싸가지고 그 중앙에 납부한다. 그러면 1000만원치 산을 또 쌀값 떨어질 때 시가가 2분의 1 떨어질 때 1000만원을 풀어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쌀을 납부해가지고 중앙에 납부해요. 그럼 얼마 남아? 1000만원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수령과 아전이 이런 징수 시기를 절차히 조절해가지고 그 뭐냐면 세금을 띵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입장일 때는 실제로 세금이 만약에 1002면 실제 12면 실제로 세금 납부는 20두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납이 이제 뭐냐면 문제 결가 제거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뭐예요? 원칙대로 걷자는 거야. 원칙대로 이게 한산을 내가지고 도중에 뭐냐면 그 관리나 아전들이 부풀려 가지고 한산을 내가지고 걷는 거는 막자. 자, 그래서 이 결가단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1개월당 수치총액을 뭘로? 합하고 환산한 거. 일종의 오늘날만은 종합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1결가 기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자, 그러면 도교단의 의미를 좀 볼게요. 자, 도교단도 그게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뭐냐 하면, 일단은 그 예전에는 이제 인하고 호를 기준으로 거뒀죠. 물론 토지 결수도 있었지만 그 기준 단위가 이거는 근대적 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일종의 이게 뭐예요? 일종의 인두세적 요소가 있죠. 머리 대가리 수로 걷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근대적 세제예요. 근데 이제 토지 결수 재산에 따라 걷는 건 뭐죠? 근대적 세금제도죠. 그러니까 중세적 세금제도에서 근대적 세금제도 바뀌었다. 그래서 공건적 수치제도가 변형이 됐다. 이런 것들에서 나는 긍정적인 지위도 의미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경제 조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래서 신분 상승이라든지 유미나 이런 등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들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물론 파악된 측면도 있겠지만 양면이 있다 보는데요. 호패제하고 우가적도 포함해서 중앙집권은 파악돼도 있지만 그 늘어나는 인구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 나머지는 또 파악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분 상승.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뭐예요? 양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전에는 양반이 뭐 소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죠. 근데 이제 세제 혜택을 줄 수 없어. 근데 세금은 걷어야 돼. 그럼 양반들에게 뭐냐면 상을 걷는 게 아니라 토지를 거둘 뿐이 어떻게 해? 금방 거둘 수 있겠죠. 상을 걷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위한 조치였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항상 이제 뭐냐면 그렇지만 19세기 세조정치 때 부정부패가 많고 매각 매직이 많고 가용 주가 많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뜯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했다? 삼정의 물량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측면도 있다?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이런 도교가 있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거기에 제가 이제 한번 조선전기와 조선 후기 이제 징수 방법, 수치 방법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이전과 18세기에서 19세기 이렇게 거쳐서 봤는데, 물론 이게 조선 후기 안에서 약간 변화인데, 자, 여기 보면 징수 기준을 보면 19세기 이전에는 전세, 토지 결수, 분양을 정, 공납은 호수 이렇게 걷잖아요. 물론 이제 공납은 호수지만 호수도 나중에 뭘로 걷죠? 대동법 이후에는 결수로 바뀌죠. 예. 근데 18, 19세기 때는 다 뭘로 걷어 이제? 토지 결수 걷는다. 자, 그 다음에 수치 방법 어떻게 수치하냐? 예전에 19세기 이전까지 정확히만 19세기 초반까지는 뭐였죠? 작부제였어. 작부제라는 건 뭐냐면 수령과 아전이 가서 직접 징수하는 게 아니라 팔별 단위로 해갖고 호수를 정해가지고 호수 책임만에 걷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거두면 이 호수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거야. 자, 근데 이 호수는 되게 어떤 사람이냐? 그 지역의 유지들이죠. 되게 어떤 사람이냐? 조선 후기 때나 조선 사족계층들. 이들은 되게 유황소에 항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수별감.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걷는 방법이 일종의 중세적 성격이 되게 강해. 그런데 나중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가면 수종항리들이 직접 걷거든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 예전에도 많지만 세도정치기 때 수종직은 상당히 고가에 팔렸죠. 매각 매직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당시 그 자기가 돈을 가지고 간지를 샀기 때문에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아전을 동원해 가지고 직접 걷게 돼요. 네. 그러면서 종전의 작부 제약에서 나중 요한 국민들이 나름대로 세제 혜택을 받았잖아. 근데 19세기 중반에 가면 이 세제 혜택도 다 없어져. 그러니까 잘 사는 요한 군인이나 아니면 못 사는 계층들이나 어떻게 돼요? 똑같이 투탈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점점 열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학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19세기 이전과 19세기 중반 이후에 어떤 징수제도 변화,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징수제도 변화가 종전의 요구민, 기득권 요구민조차도 이제 체제에 등을 돌리고 그리고 새로운 화약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물론 밀란 단계까지는 참여하지 않아도 정속, 손을 올리는 단계까지 참여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게 됐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볼게요. 124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뭐냐면 조선 후기 때 그 간제의 비용을 충당해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때 돈이나 국치를 모아서 만든 창고, 민고, 고마고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뭐에 관련된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공동납치. 왜냐면 그 당시에 마을 단위로 연대 책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걸 때 이게 정기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얘들이 부정기로 계속 걷어. 왜냐면 필요 없는 그것들 필요한 거는 마을 단위로 막 그때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뭐냐면 돈을 모으거나 해가지고 쌓아놓은 창고가 있어. 쌀이나 돈을 모아서. 자, 이걸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민고 고마고가 가는데 나중에 정부에서 그걸 알고 또 거기 부분도 간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민고와 고마고는 뭐냐면 공동납세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은 첨차 간청의 관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간청에서 임명된 강북간이 고마고를 운영하게 돼. 원래는 민간 자체에서 운영된 건데 지돈도 아닌데 와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가다지 주전 행령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농민분기에 한 요인이 됐다. 자, 이 민고 고마고와 관련된 것은 비상교과서에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대동법 볼게요. 대동법. 자,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뭐냐면 조선 후기에 이제 세제 변화들, 구체적 세제 변화들 살펴볼 텐데, 자, 지세는 뭐가 있었죠? 병조법 있었고, 그 다음 대동법 뭐와 관련된 거예요? 공납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군역과 관련된 건 군역법. 이건 세 가지 이제 세제 개편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대동법인데, 요게는 예전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약간 언급은 되긴 했었지만, 영정법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영정법도 단정 문제는 나온 건 없지만, 예전에 한번 오답 같은 걸로 한번 잠깐 언급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정법을 좀 볼 텐데, 자, 몇 페이지, 일단 통론을 볼게요. 자, 통론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2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토지제도 및 조세제도 개편 내용이 보는데, 자, 첫 번째 단락은 조세제도 토지제도 왜 해야 되는가? 배경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세기 이후에 이제 수재대 문란, 그 다음에 양날에 거쳐서 재정수지 악화,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난의 최대 문제가 농경제약폐와 전지의 문란인데,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난 직후에 이제 54만 개월로 격화됐죠. 170만 개월에서. 그리고 많은 이제 경작지가 확대되고 토지대장 양안이 소실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니까 농지개간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농지개간을 하면 그 혜택을 주고 그다음 소유권과 면세 혜택을 줬죠. 근데 이제 원래 의도는 양반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주도하기 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력과 물자를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양반 지주들, 정부기관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계층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주로 양반과 토거들이 주로 그 면세 혜택을 누렸다. 이 내용들이 쭉 밑에 있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자, 그리고 정부는 양안에 빠져있는 은겨를 다시 양안을 올려서 세원을 증가하고, 그 나름대로 토지경과 은겨들 찾아서 해서 그 영종족 때는 145만 것까지 증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익은 그대로 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까 지금 설명했죠. 면세지나 지향진하는 명목으로 뭐냐면 그 세금이 크게 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 개혁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만회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세종 때 만든 또 공법을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죠? 토지의 비옥도를 따지는 전분육등법. 그 다음에 풍륜을 따지는 연분구등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분육등법의 개혁 내용을 좀 볼게요. 전분육등법. 여기는 뭐 이렇게 구별을 안 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전분육등법은 그 어떻게 개혁을 했냐면 호종 때 개혁했어요. 호종 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전분육등법이 이제 자를 예전에는 수등이척법을 했죠. 수등이척법은 6개의 자를 만들어서 결수에 따라서 비옥도에서 6개의 자를 만들어서 각기 자를 뭐냐면 되는 거죠. 그래서 1결의 자는 좀 작고 그다음 6결의 자는 좀 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자를 이렇게 달리 둘 때마다 관리에 부정부패가 들어가. 돈을 받고 그 비옥도를 낮추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꾼 것이 양척도물법이에요. 양척도물법은 그 뭘 기준으로 한 거죠? 뭘 기준으로 한 거야? 자를 똑같은 일품 기준을 한 거죠. 1결 기준으로. 근데 잘 될 때 이제 1결은 그냥 1결 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2결, 3결 할 때 15분씩 가는 거죠. 그래서 1결을 85분 계산하고 2등급 잘 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이래나 저래나 계산은 똑같아. 그렇지만 그 양척도물법은 일종의 되게 편하죠. 왜냐? 한 개 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주의할 것은 수동이척법이나 양척도물법이나 동족 2세요, 이적 동세요. 헷갈리신 분인데 동족 2세죠. 예. 그러니까 같은 그 1결이 동족이라는 건 1결이에요. 동족 2세가 뭐냐면 말 좀 동족 2세가 아니라 이적 동세죠. 이적 동세.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적 동세죠. 이적 동서. 그러니까 이제 수동 이적법이나 양적 동일법이나 이적 동생인데, 이적 동세라는 말은 뭐냐면, 이적은 1결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1결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냥 1결의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결은 무조건 1결은 같은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1결의 토지가 다른 거는 알죠. 결가란 걸그란 제도가 뭘 기준한 거야? 토지의 그 면적을 기준한 게 아니라 토지의 생산량을 기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적 동세다. 근데 고려 중기적 이적까지는 이적 동세라는 동족 2세죠. 이때 결부라는 것은 토지의 생산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절대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 1개 다 같은 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비옥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크기는 다르지만 1견은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1견이면 다 그 같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 동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여기에 살펴본 영종법은 뭐와 관련된 거냐? 연분구등하고 관련된 거예요. 연분구등. 그래서 연분구등이라는 것은 한해 풍년을 보고 9등을 나누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은 4등에서 6등 최하 등급을 매겨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양당을 통해서 토지가 항폐화됐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양반지주들이 원래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주들이죠. 양반지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한가 돈을 내고
일종의 정경 유착해가지고 뭐냐면 그 토지 등급을 낮춘단 말이야. 풍륜을 등급을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걷는 게 4도에서 6도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냥 1결당 4도 6도로 고정화시켜줘. 영구히 고정하다 해갖고 영정법이라고 하죠. 언제 실시됐어 이거? 인조 때 실시. 인조 때. 그리고 이제 그 인조 때 실시하고 나서 영조 때는 비총제를 실시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비총제라는 거는 그 뭐냐면 그 일가족 중앙정부에서 일가족으로 그냥 풍년을 일종의 중앙에서 산출한 다음에 그냥 지역 단위로 그냥 전세 총액을 결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경차관을 파견했어요. 경차관을. 그래서 경차관을 파견해가지고 그 뭐냐면 일일이 그 한 해 지역 풍년을 보고 지역 사정을 보고 이렇게 걷었는데 그 문제가 생겨 경찰관을 파견할 때 마을 수령하고 경찰관의 어떤 유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경찰관 파견하지 않고 그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그 뭐냐면 그 예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갖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지역 단위로 다 부과를 해버린 거야. 이것이 뭐다? 비총제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총제 같은 경우에 파견할 때는 뭐가 이제 또 문제냐면 이 비총제를 좀 더 설명하면 보통 이제 비총제는 이제 할 때 제총을 정해요. 제총이가 뭐냐면 그 한 해 제 그 총결 예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풍년이 들면 모르겠는데 풍년이 됐거나 그다음 태풍이나 가뭄 때문에 뭐 풍년이 되거나 이런 거 하면 이게 이제 그 원래 걷었던 거보다 적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 적게 걷을 수 있는 양을 제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중앙정부에서 제총을 전부 짜게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 경기도 뭐 그 포천에 그 세금을 걷었는데 그 한 해 그날 그 군에서 너무 이제 뭐냐면 그 흉년을 했어. 쌀 생산을 적게 했어. 그래서 500개월의 그 뭐냐면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중앙정부에선 300개월만 제총을 한 거야. 그럼 200개월은 뭐예요? 못 걷겠죠. 그러니까 200개월은 못 걷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부과되죠? 다시 토지 결수세 세금 부과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걷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총제 문제점이 등장한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걷는 과정에 이 나머지 걷는 건 백지 증세가 등장하고 뭐 그 도교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전세의 문제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삼정의 분란의 원인이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하여튼 그 영조 때 비총제가 폐지되면서 경찰관이 파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관에 의한 답헌 손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답헌 손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공법 때 폐지됐다고 해서 실제로 남아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폐지된 거는 비총제 이후부터 폐지됐다 보시면 돼요. 중앙에서 실시한 답헌 손실 부분은 뭐냐면 그때 비총제부터 제대로 폐지했다. 다시 분할됐다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영정법이라는 것은 공법의 전반적인 건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연분 구순법. 그것이 영정법이라는 이름은 인조 때 개혁을 한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분 육등법은 개혁은 언제 일어났다? 호종 때 일어났다. 이거 분리시켜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 테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세종 때 누구죠? 세종 때에 만들어진 등법, 즉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매우 번잡스러운 것이어서 당시에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였고 16세기에는 이것이 거의 무시된 채 저율의 세행이 적용되고 있었다. 전란 후 농지의 황폐, 농민의 군궁, 지주제의 확대는 이런 관행을 법제로 확정시키게 하여 1635년부터 전세는 풍융에 관계없이 1결당 미사주로 고정되었는데 이를 영정법이라 부른다. 이와 함께 양전 방식도 개량되어 공법화의 전분 6등법에서는 각각 양전척을 달리하여 같은 1결이라도 그 면적에 차등을 두었는데 대하여 이제는 같은 양전척을 사용하여 1등전 1결을 기준으로 삼고 그 이하의 토지는 결부수를 체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니
가령 1등전 1결에 대하여 같은 면적의 2등전은 85부 1파, 3등전은 70부 1속 1파의 비례로 하였다. 이거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요게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요게 좀 잘못된 게 있죠. 뭐가 잘못됐죠? 거기 보면 이하께 양정 방식도 개량되어 공법 안에 전문 육동이 각기 양정처를 달리하여 1결에서 면적은 이거는 뭐예요? 그 아까 수정인측법에서 뭘 바꿨다는 거죠? 양적 동일법.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됐어요? 인조 때 영조법 때 한 게 아니라 뒤에 호정 때 한 거야. 이거는 호정 때 한 건데 잠못 기술된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5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게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검색을 해보시면 알아요. 딱 가면 네이버 지식 검색 다 그 양적 동일법은 언제 호정 때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어. 요거는 그 통론이 잘못된 내용이야. 잘못 기술된 부분이에요. 예. 읽다 보면 예전에 말했지만 통론이라도 다 뭐냐면 그 정확한 내용이 아니다. 좀 특히 근현대사 부분 같은 데 들어가면 완전히 좀 뭐랄까요, 내용 틀린 것도 있고 좀 자세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그거는 제 생각엔 뭐냐면 정치사 부분은 약간 그런 점이 없는데 사회경제사 부분에서 좀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분을 쓰신 분이 정치사 전공이에요. 예, 그래서 사회경제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 알고 적으신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통론 읽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그러면 거기에 네이버에 아주 자세히 설명돼 있죠? 그게 이제 대체로 맞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정법에 대해서 이제 보면 되고, 자, 영정법은 이렇게 했지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부작용 없어졌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수수료나 운송비, 자연소모비 이런 것들이 증대됐고요. 전세는 원래 누가 내야 되죠? 지주들이 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소작인들이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임시 3순위가 전세 세목으로 전환되면서 농민의 고통이 가중되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지세는 농민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소작인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 거야? 지주들이 내는 건데 실제 내는 사람은 누구였다? 소작인들이 내는 거다. 전가시킨 거죠. 자, 요것들을 이제 있는데 그 밑에 이거는 그 327페이지 첫 번째 단락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전세제도의 한계예요. 영정법 한계. 영정법 한계 쓰려면 요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이거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 진수 기준부터 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예. 그 다음은요? 그다음에 저희는 뭐야? 네. 전세 징수 기준이 통용에 상관없이 하하면을 기준으로 한 미사두로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국가의 재정 수입은 여전히 증가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전쟁 후 공방전, 관둔전 등 면세지가 확대되었고 수시로 양전 사업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은결이 증가하여 실제 수세지가 감소한 데도 원인이 있었다. 또한 농민들도 전세가 내렸다 하여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니 전세 외에 여러 가지 부가세가 가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세의 부담은 증가하였다. 즉 전세를 납부할 때 여러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비 등이 함께 부과되었는데 그 액수가 전세액 자체를 훨씬 넘어 실제 납부액은 법정 수세액의 몇 배가 되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외란 중 훈련 조감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남부 5도에서 부가로 징수되었던 참수미가 전란 후에 정주 세목으로 변하여 1결당 2두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전세는 원래 전주에게 부과되는 것이었으나 당시 지주제의 보급에 따라 지주들이 소작 농민에게 전가시켰으므로 농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납과 관련된 대동법을 보죠. 자, 공납은
그 정부 재정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거의 60% 정도 차지하는 큰 세금인데, 이 공납계약 관련돼 갖고 이제 그 예전부터 혼을 걷지 않고 토지 결수를 걷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됐죠. 그 대동법은 이제 그 유승룡이나 이런 수리법이 이제 올렸다가 안 됐다가 그 당시 이제 강해군 때 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00년을 거쳐가지고 해서 항해도로 확대해서 이제 시작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실시했던 법이 이 대동법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대동법의 어떤 그 종전의 공납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공납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크게 이제 언급된 부분은 뭐예요? 방납이죠, 방납. 방납 폐단. 그래서 그 방납 폐단에서 이제 했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뭐냐면, 방납의 폐단이 있으니까, 16세기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자는 논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공수민, 수민법이죠. 그래갖고 공문을 뭘로 걷자는 거예요? 쌀로 걷자. 그래서 유성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고, 자, 그래서 이런 논의들은 15세기 후반에 유통경제 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둘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사들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건 뭐냐면 유통경제가 발달해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이제 논의 차원에서만 끝났다. 그렇지만 양난 후에 결국에는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논의들이 시작이 됐고, 이 대동법은 이제 조금씩 발달된 유통경제가 더 발달돼갖고 이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됐죠. 그래서 시장에서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곡물 걷는 게 아니라 쌀로 걷는 게 낫죠. 쌀이나 돈을 걷는 게. 그리고 이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조금씩 발달했는데 대동법 실시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상품화폐 경제가 또 촉진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종의 대동법 원인은 아니지만 일종의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의 원인으로 해서 대동법이 실시했고, 그리고 더 상품화폐를 발달시키는 촉진 요인이 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대동법은 강해군 때 이온익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고, 처음에 경기도에서 이제 해갖고 인조 때 강원도, 숙종 때 항해도 해갖고 숙종을 통해서 때 다 전국적으로 실시했어요. 이 대동법이. 그러면 이 대동법이 100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했던 것은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반대했겠어요? 양반 지주들. 왜냐하면 쌀로 걷자니까, 토지 결수 통해서 쌀로 걷자니까 심했겠죠. 그 다음에 방납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가 너무 반대했기 때문에 이들을 배려하면서 확대 시행이기 때문에 이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대동법 확대에 큰 공헌을 했던 그 조선후기 때 학자가 있어. 김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육? 교과서에 자주 나와. 그래서 김육이 이 대동법 확대에 큰 공헌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김육에 의해서 대동법을 실시하는 건 아닌데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데 큰 목을 냈던 사람이 김육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김육 그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고 그 교과서에 있거든요. 그 인물탐구하는 가끔씩.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동법 안에서는 공물을 각종 횡물 대신에 밀을 통해서 징수하고, 과세 기준도 종전의 그 가오에서 토지 결수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 기준을 꼭 기억을 해두시겠죠? 그래서 그 헌물 대신 미, 그 다음에 가오에서 토지 결수. 예전에 조선전기 때 공물의 징수는 호였죠, 호. 근데 호인데 이게 좀 예민한 게 호면서도 그 기준, 그 호의 토지 결수야.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이죠. 호고 토지 결수고. 그러니까 그 이중적 기준을 없애고 뭘로 통일시킨 거야? 토지 결수로 통일시킨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미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포, 면, 목, 전. 이게 포, 목, 전인데, 포는 배, 목이라는 건 속을 말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전이란 돈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목을 나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면포죠, 면포. 목면이라고 있어요, 목면. 그 면포의 종류 중에 목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대동법이 일종의 전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차등에 두어
가세함으로써 보다 합리적 세조 발전됐고, 그 다음에 미포전을 거두면서 조세 급납화를 이뤘다. 네, 조세 급납화, 조세를 현물세가 아니라 돈으로 걷는 거죠. 근데 이 조세 급납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학계마다 이제 시각이 달라. 일부 실시했다고 하는 건 다 동의한데 이게 전반적이었냐? 어떤 학자들은 갑오 개혁 때 우리가 이제 보면 개혁 때 조세 급납화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 그러면 아직까지도 조세 급납화가 안 됐다. 그런 학자도 있고, 또는 조선후기의 어떤 근대적인 모습을 이제 강조하는 학자들은 아니다. 조세 급납화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걸 제도화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그래서 조세 급납화가 또 그 영향을 받아 뭐에 영향을 주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는 지세 급납화에 영향을 주죠. 그 조세와 지대는 다른 거 아시죠? 조세 급납화가 지대 급납화에 영향을 주죠. 네. 조세와 지대는 다른 거 아시죠? 조세나 지세는 세금을 말하는 거고, 지대는 뭐예요? 소작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도 급납화를 내니까 당연히 지대도 뭐로 있어요? 환물이 아니라 급납화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의 견해예요, 이것도. 근데 교과서에서는 주로 조세 급납화나 지대 급납화가 주 맥락이거든요. 좀 약간 발전적인 배경을 이제 깔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자, 비가 오네요. 우산 안 가져왔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마지막 달러에 보면 그 대동법의 그 결과가 나오죠. 아까 이제 말한 거 대동법은 조세 급납화로 상품화폐 결제를 촉진시켰다. 그러니까 발달 배경이 아니라 원래 발달하고 있었는데 더 촉진시킨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동법에서 이제 새로운 상인들이 등장했죠. 이게 뭐예요? 공인이죠. 그래서 공인이 정부의 대가를 받고 간청 수요물을 조달하게 되었으면서 유통경제가 더 발달됐고, 상업자본이 발달됐다. 그리고 공인의 주문을 받고 그 수요품을 생산한 수공업이 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공인이 상업자본을 성장했고, 그리고 이 상업자본가들이 수공업자들 일종의 물주로서 지배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대표적인 생산 방식이 뭐라고 하죠? 이걸 대표적인 생산 방식을 미리 받아가지고 했대갖고 선대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상인자본이 수공업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상업자본이라는 건, 상업자본은 어떤 자본들 말해요? 유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자본들 말해요. 예, 상업자본을.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할 때 산업자본 뭐죠? 산업자본은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이 형성된 자본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이마트라든지 전자랜드라든지 신세계, 롯데백화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상업자본이죠. 근데 상업자본이죠. 상업자본. LG, 삼성 이런 것들은 산업자본이죠. 자기가 만들어갖고 그 물건을 갖다 팔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본의 발달에서 이제 크게 세 단계에 거치는데, 상업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자본 넘어가죠? 산업자본. 그 다음에 금융자본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후기 때 그 자본 형태는 주요 형태가 뭐예요? 상업자본이에요. 아직까지 산업자본은 아니야. 산업자본도 약간 틀려고 했는데 안 됐죠. 이건 이제 교과서를 뭐라고 했냐면, 그 수공업자들이 직접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요거 정도까지 하는.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직접 팔 정도로 해갖고 산업자본 맹하는 보였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어. 산업자본까지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 이게 완전히 산업혁명이 된 거죠. 그럼 거기에는 아니고 맹한 형태만 보였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대동법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동법의 기준, 대동법의 그 기준과 그 다음 대동법 결과 부분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대동법 기준은 아까 대동법 하에서는 그 부분 있죠. 앞장 넘어가면 공모를 각종 환물 대신 미를 통해 징수하고, 요거만 읽고 다음 분이 대동법 실시로 해갖고 그 결과를 읽죠. 예. 대동법 하에서는 공모를 각종 환물 대신 미로 통해하여 징수하였고, 과세의 기준도 종전에 가업해서 토지의 개수가 바뀌었다. 따라서 토지의 농민들은 한별 단위 12도만을 납부하면 되었으므로 정전 공급의 부담이 인정되었고, 유전농민이나 영농민들은 일단 이 부담에서 해방되었다. 또 미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방에는
배, 손, 돈 등으로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충청 전략 영상 항해 사도에서는 연예과 상부를 구별하여 각각 미국부 전으로 승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동법은 공답을 전제한 것으로 투지소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두어 가사였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제재로 발전한 것이었고 최근까지 있는 정수가 미포전 등으로 대신됨으로써 조세의 분화사가 이루어졌다.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들로부터 거두어진 대동미 포전은 일부는 지방 관아의 경비로서 유치되고 대부분은 중앙으로 보내졌다. 이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선해청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서는 징수된 대동미를 물종에 따라 지정된 공인들에게 보물가로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각 군방 관청에 공급하였다. 따라서 종전에 군방 관청별로 무계획적으로 행해지던 보물 조달이 선해청에 의해 일원화되었던 것이다. 자, 뭐 다 읽으신 거예요? 넘어갈게 그냥. 그러면 자, 군역법을 볼게요. 자, 군역법 다음에 이제 테마로 들어갈게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군대와 관련된 개혁은 이제 군역과 관련된 것은 군역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군역법은 언제 실시됐어요? 영조 때 실시했죠.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숙종 때부터 그 논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영조 때부터 이제 실시된 게 군역법인데, 이 군역법에 보면 군역은 조선시대 제일 부담이 컸던 거야. 왜 부담이 컸냐면 그 기준이 뭘 걷기 때문에 성인 남자 인의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나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나 뭐야 똑같이 군대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례대가 적용되지 않고 뭐죠? 직접 그 비례대가 적용되지 않고 다 평등하게 세금을 걷는 거야. 뭐냐면 부담이 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못 사는 집안이나 그 다음에 그 삼성처럼 이제 잘 사는 그 사람들 다 뭐예요? 재벌이나 군대 가잖아. 한 명씩 가는 거죠. 재벌이라고 해서 수십 명씩 뽑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부담이 컸던 건데, 자, 이 조선전기 때 한기 때 그 병농일치 이제 군역은 실제 반군수포제가 실시되면서 모병제적인 성격이 바뀌게 되고, 자, 그래서 군적수포제나, 그래서 일종의 포를 납부하면, 뭐냐면, 대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군대를 고용하는 제도 이제 운영하게 되죠. 그 양난 이후에 이제 오군역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되고, 그리고, 대부분 양인들은, 1년에 2피씩 내는 뭘로 바뀌었다? 납포군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건 원칙이고, 우리나라 항상 원칙에는, 원칙일 뿐이지, 항상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뭐냐면, 한 곳에 징수하는 게 아니라, 뭐죠? 중앙이나 간청, 지방간청, 번영이 각기 군포를 징수해. 일종의 말하면 오늘날 이중 징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액수도 2필, 3필 뿐만 아니라 일률적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재정 악화하고 타겟적 군포액을 늘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군포를 거두면, 정부의 군포를 거두면, 거기가 거의 대부분 90%를 군인을 쓰는 게 아니라 뭐야? 재정을 뭐냐면 용을 쓰거든요. 행정 비용을 쓰고 10%만 이제 뭐냐면 군대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일종의 군포지만 실제 뭐야 이거? 일종의 세금이야.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본인 재정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군포액을 계속 밀리는 거야.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순학 과정에서 이제 수정과 아전대 농가가 행포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친족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부과하는 족징이 있었고, 인징도 있었고, 족징은 친척, 인징은 이웃 사람에게 부과하죠. 죽은 사람한테 부과한 게 뭐야? 죽은 사람한테 부과한 백골징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애한테 부과한 뭐가요? 항구청정이 있었고, 항구라는 거는 호적상 어린애들 6살 이하, 8살 어린애 항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 또 양정 가운데 군농과 중농 등은 납송이나 모칭, 함부 역조방으로 양반 신부를 획득해요. 그럼 양반 신부는 군역을 면제를 받죠. 특히 인조 이후의 때는 예전에 말처럼 사족 충분 정책조차 폐지돼가지고 양반호에 들어가면 유학호에 들어가면 뭐예요? 양반이 유학호에 들어가면 세금을 면제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부담이 부족한 부분이 누구한테? 소농과 빈농한테 전가되면서 유망이 격중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 기반 체제가 흔들면서
수치가 더 어려고. 자, 그래서 양역협회에다는 시정하면 아직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더 추가하면 군총제 문제점이죠. 자, 다른 데는 몰라도 총액제는 군역 부분은 총액제는 조선전기 때부터 실시됐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국편에도 나오고 요번에 신푸샘 있죠. 신푸샘도 조선전기 때 군총제 실시했어요. 이 군총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군총제를 실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사정 고려하지 않고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군포를 인구에 비해서 많이 부과하면 그거 어떻게 더 걷어야 되겠죠. 이런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가지고 논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숙종 때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조 때 이제 군역보호 제도가 됐는데 이런 논의를 뭐라고 하냐면 양역병통론이라고 해요. 양역병통론. 자, 양역병통은 왜냐? 양역병통의 의미는 뭐냐? 양역은 양인의 역이야. 병통이라는 것은 형평과 경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걸 뭐냐면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 이 양역병통론 논의가 있었는데 그 양역병통론 논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소병통론, 대병통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대병통론 안에서 호포론, 결포론, 유포론, 구전론, 공전제 등등등등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느 걸 채택했죠? 소병통론을 채택했고, 그리고 일부 이제 결포론이나 그 다음에 유포론 이런 것들 좀 채용을 해가지고 실시한 것이 뭐다? 군역법이죠. 군역법. 영조 때. 그래서 이제 군역법은 군역법은 이제 있는데, 자, 그 군역법은 1년에 2필을 몇 필로? 1필로 감해주고, 자, 여기에는 이제 감해줬으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그 당시 이제 세액은 줄었잖아요? 세액은?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세월을 넓혀야 되겠죠? 맥국에서는. 그래서 부족한 걸 하기 위해서 여기 결작은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씩 걷는 거죠. 2두씩.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결작을 걷되 미국을 거두면 결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세금을 돈으로 거두면 뭐예요? 결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을 거두면 5전씩 부과돼요. 5전씩. 그래서 결작과 결미는 이거는 전세가 아니에요. 뭐죠? 이거는 군역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 어염선세, 이 어염선세가 원래는 이제 뭐에 걷는 거냐면 망칠 재정이 있던 거야. 그래서 어장세, 염정세, 선박세를 국고수익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음결, 소인 토지를 찾고, 선무공과부인데, 선무공과부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류층들이 양반으로 행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들에게 일종의 뭐다? 군역을 짊어지게 한다. 이것이 선무군관포예요. 선무군관포.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지방의 어떤 토호세력들이야, 부유한 집안자제들, 양반이 아니면서 이런 세력도 있는데, 이 선무공관포에 이제 부과돼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양인이 신분 상승을 막는 걸 좀 막기 위해서 했다. 왜냐면 그당 양반의 징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군대 안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부터 군대 안 가면 양반의 신분이 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이들에게 선무공관이나 어떤 칭호를 주고 또 대신에 군역의 의무도 또 부과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근데 이 사람들 입장 볼 때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선무공관이나 나름대로 명예직을 얻었잖아. 대신에 이제 군포 좀 내고 그러겠죠. 훈련도 받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빠진 내용들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결과와 영향인데, 군역부는 일시적으로 농민의 부담을 가벼워지게 하고 불만을 누구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폐단도 일어나죠. 왜냐하면 결작은 원래 누가 내야 돼요? 지주주의 내야 되죠. 왜냐면 토지에 부과되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냈어요? 소장님 농민들에게 부과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부의 수익의 증대를 양절 특역 터무니없이 높이 책정해서 농민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좀 설명할게. 이것도 약간 잘못된 건데, 원래는 이제 명조 때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영조 때 그 군역법이 실시되고 나서 총액제가 바뀌었어. 총액제가. 그래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정부 단위의 어떤 그 일괄적인 그 전국 단위의 총액제도 실시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총액제 실시 때 경기도는 이렇게 뭐 2,000필, 2만 필, 뭐 강원도 2만 필 이렇게 부과를 해요. 그러면 감사가 그 지역 군내 또 인구 비례를 해갖고 또 부과를 해. 근데 문제는 뭐죠? 너무 많이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방향을 돌려서 그 군 단위의 총액제를 실시했어요. 군 단위. 이거 군역총제라고 하는데, 자, 전국 단위의 그 총액제에서 군연 단위의 총액제로 바뀌어요. 이게 기준이. 그래갖고 정부에서 이제 무슨 책을 이제 내냐면 양역 실총이라는 책을 내거든요. 이 교과서에 있어요. 두산인가 근데 양역 실총은 뭐냐면 그 정부가 미리 이제 파악을 해주는 거야. 전국 단위 시험. 그래갖고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갖고 뭐 5만 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요. 이렇게 이게 좀 커트야. 그러면 5만 필 정하면 거기 안에서 이제 또 여러 군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양평군에서 5만 필 중에 1,500필을 담당해라. 그래갖고 있는데 이렇게 딱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정하는 거야. 이제 일반 군수, 양평 군수들이 자기 할당되는 1,500필이에요. 그러면 1,500필이면 의무적으로 중앙에 올리는 그 필이 있어. 이게 500필 정도 된다고 봐요. 이게 중앙에 500필이고. 그러면 몇 필이 남죠? 1,000필이 남죠? 1,000필이 남는데 이 1,000필 안에서 이제 현역 군수가, 양평 군수가 나름대로 이제 그때마다 정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좀 약간 가뭄이 많이 들다. 그러면 좀 적게 보라겠죠. 그냥 800필, 500필. 그 다음에 올해는 좀 풍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넉넉하다. 그러면 뭐죠? 1,000필. 그리고 인구가 좀 늘었다면 뭐 1,000필. 이런 식으로 걷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운영하던 해가지고 이제 군수한테 줬는데 이 군수가 뭐냐면 제대로 운영했겠어요? 아니죠. 일단 의무적으로 500필은 이제 상담을 하면 요 1,000필은 집어오는데 걷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풍년 들었다? 풍년에 들었으면, 그냥, 풍년에 들으면도 뭐 500필 걷어야 되는데, 1,000필을 걷어보죠. 그럼 백성도 이렇게, 완전 힘들겠죠. 그리고 요 1,000필 안에서 1,000필만 걷는 게 아니라, 뭐냐면, 더 걷어. 그냥, 군수가 뭐, 맞죠. 그래서 1,500필 걷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알파를 걷는 것이, 멋대로 걷었다, 사무석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부의 커터라인에서 더 걷는 거야, 그냥. 그래서 오히려 지역사정을 보내가지고 거두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군역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뭐냐면, 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성적인 분란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총액제가 실시했는데, 종전의 총액제는 뭐다? 전국 단위의 총액제인데 반해서, 나중에 총액제는 뭐다? 군연 단위 총액제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양역실총이 뭐냐면 요 기준도 문제야. 그래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제 커터를 정했다고 했잖아. 커터를. 근데 실제 더 많은 커터를 정했어. 경기도에서 뭐 5만 필을 걷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도가 감당하려면 3만 필이에요. 그러면 요 커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운영했던 일종의 총액자가 보시면 되는데 총액의 운영하는 기준이 정부에서 뭘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 군현, 수정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 지방 자체에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자유를 줬더만은 이걸 악용을 해본 거지. 특히 세도 정치가 때는 더 심해요. 아니 더 많이 걷어. 예. 그 우리나라는 뭐 지방자치 하는데 지방에 맡겨두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을 하고 통제를 해야지 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자,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도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군역법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래갖고 양역법 등록 그 결과 양역법 등록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밑에 영향까지 한번 좀 읽어볼게요. 330페이지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여기 그 결과. 예. 그 다음 누구죠? 예. 그 결과 양각변 통론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균형법으로 납득되었다. 양각변 통론은 동전대 입각한 병동 위치로 환원하자는 주장과 양반층에게도 분포를 내게 하는 호소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자는 토지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실현되기 어려웠고 후자는 영조와 일부 관료들이 주장하였지만 대다수의 양반 불량론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균형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농민들이 1년에 2필씩 내던 분포를 1필로 감해주고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작, 어염선세, 은결, 선무분감 등으로 보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었다. 여기서 결작이란 평화 환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일결당 미 2두를 구간 것이고 어염선세는 종전 왕실에 속해 있던 것을 정부 재정으로 돌린 것이며 은결은 토지 대장에 올리지 않은 비과세지를 말하는데 이를 찾아내 새로운 세원으로 삼은 것이고 선무공간포는 양인이면서도 분포를 부담해서 빠지던 휴정을 선무공간으로 편성하여 수포하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균형법은 신문자에서 양반 구력의 원칙을 복수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결정을 징수하고 왕실에서는 어염전세를 빼내고 양인 상층에게도 수포함으로써 일반 농민의 분포 부담을 방관시킨 것이었다. 균형법의 실시로 농민의 부담은 가벼워졌고 이들의 불만도 다소 누그러졌다. 그러나 결작이 소작농민의 동작지에까지 부과되었으며 정부는 수익 증대를 위해 양병수를 터무니없이 높여 책정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은 다시 가중되었다. 처음 30만으로 파악되었던 납부분이 균형법 실시 이후 50만으로 급증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균형법 실시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문란은 다시 농민 생활을 위협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